당장은 눈앞에 있는 성장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복? 굉장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두고 시장에서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시장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요즘 감세를 통해서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성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퀘스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979년도에 볼커라고,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별명이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금리를 크게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와.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40%가 파산을 합니다. 케빈 애시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이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가면서 하마평에 뭐라고 나오냐면 케빈 애시 위원장은 트럼프랑 너무 친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냐. 그 얘기는 독립성에 대한 훼손. 아니 트럼프가 독립성을 왜 신경 쓰겠어? 그게 만약 자극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정치가 연준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금리보다는 정치, 숫자보다는 기대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6년 연준은 과연 어떤 숫자와 어떤 목소리에 반응하게 될까요? 정치가 금리를 흔들 때 시장은 왜 착각하는가? 복잡한 연준의 말을 투자의 눈높이로 풀어주는 자산 배분 전략의 든든한 길잡이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2기의 출범 이후 네. 경제에 정치가 깊숙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변동성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장은 이 정치가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건드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금리 인하를 원했던 시장은 이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파월 의장의 행보를 더 탓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장기 인플레이션의 공포와 이 단기 부양의 유혹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어떤 심리적인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거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근데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요. 결국에는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성장하고 물가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급여가 10% 올라갑니다. 급여 상승률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5% 올라요. 그럼 실제로 제 급여가 올라간 건 5%지 않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급여가 5% 올라갑니다. 근데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럼 실질로는 5% 오른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5%. 그럼 A하고 B 케이스는 둘 다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일단 월급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10%를 더 좋아하거든요. 네. 이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면 네. 지난번 재무장관이 옐런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옐런이 재무장관의 연준 의장까지 했었는데 과거에 연준에 이사로 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왜 A 케이스를 더 좋아하냐. 네. 실제로는 똑같이 5%씩 급여가 오르는 건데 왜 더 받고 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옐런도 웃으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물가보다는 명목의 성장 이걸 굉장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은요 성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요. 물가라는 건 그 뒤에 오는 거고 일단 당장 내 앞에 들어오는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부는 어느 걸 더 선호할까요? 정부도요 성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요. 네. 중앙은행은 어디를 더 중요시할까요? 물가 안정입니다.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물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요. 네. 그러면은 2대1이죠. 대중과 정부는 성장을 좋아하고요. 중앙은행은 물가를 선호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2대1이면. 중앙은행이 항상 밀리는 모양새이지 않을까요? 아까 그 말씀 하셨죠. 왜 사람들이 트럼프보다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 파월을 원망하는지. 사람들은 성장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네. 중앙은행은 물가를 바라보고요. 그럼 물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철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뒤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럼 금리를 낮췄지만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금리를 낮춰서 돈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은 물건을 살 줄 알았는데 물가가 높아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눈앞에서 당장 제가 금리 인하라는 걸 받으니까 기분이 당장 좋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무언가 물건을 살 때 물가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저한테 좋은 게 당장 저한테 더 선호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근한 예가 2021년도가 있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고 20년도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했어요. 근데 21년도 초부터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물가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싹을 잘라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정부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양책을 끊으면 어떡하냐 이런 게 되게 강했고 이 압박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도 파월 의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쨌든 부양이 중요하니까 지금 물가 오르는 건 일시적이니까 놔둬라. 일단은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22년도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만나요. 네. 그래서 그때 0%였던 금리를 5.5까지 한 방에 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자산시장 되게 힘들었고요.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당장은 눈앞에 있는 성장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복? 일종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땐 나중에 굉장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원하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상들, 이런 게 심리적인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착각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긴 네네. 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좀 파볼 네네. 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사실 올해 5월로 끝나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굉장한 변수로 떠오를 네네. 그런 예정인데 Good evening. On Friday, the Department of Justice served the Federal Reserve with grand jury subpoenas. This unprecedented action should be seen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administration's threats and ongoing pressure.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이 상황을 두고 시장에서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시장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근데 건가요? 이게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요. 근데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이전에 린든 존슨이라고 이제 케네디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요. 왜 위대한 미국이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잘 못 사냐? 위대한 나라는 위대하게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재정을 엄청나게 재정 지출을 늘리기 시작을 해요. 복지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근데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 강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다 이제 베트남 전쟁까지 겹쳤거든요. 그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게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 보니까 부양을 할 힘이 없어가지고 성장률도 조금씩 위축이 되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1971년도에 닐슨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은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갖다 90일 동안 가격 인상을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혔겠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으니까. 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볼펜에 생산 원가가 이제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생산 원가가 1,500원인데 네. 1,000원에서 가격을 못 올리게 해놨어요. 네. 그럼 저는 1,000원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1,500원에 생산해서. 네. 그럼 저는 이걸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겠죠. 예, 그러면 시중에 공급이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90일이 지나서 그걸 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격이 위로 탁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1972년, 3년을 거쳐가지고 중동 지역에 불안이 생기면서요. 그때 당시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석유 파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0년대 초반에 네. 국제유가가 배럴당 3달러가 안 됐어요. 그게 1973년, 74년에 1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배가 네 뛰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79년도에는요. 이게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까지 딱 겹치면서요. 국제유가가 3달러였던 게 44달러까지 뜁니다. 그러면 우리가 44달러 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1979년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어마어마했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3에서 44달러면 11배, 12배 뛴 겁니다. 거의.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유가의 상승은 에너지 가격 상승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통제의 실패로 인해서 생겨나는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겹쳤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면 중앙은행이 굉장히 올곧게 물가를 잡기 노력해 줘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아서번스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아서번스는 닉슨 대통령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까운 아삼육이다 사이. 이제 이런 얘기들 막 네. 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그런 정책을 썼느냐? 아서번스는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경기 순환 이론의 대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까 이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요즘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게 있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식료품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때 이분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석유 파동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엘니뇨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고등어 이런 어패류의 가격이 많이 뛰니까 네. 식료품 가격이 뛰는 거잖아요. 근데 아서번스가 그런 거죠. 아니 저기 중동 전쟁 일어나가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오는 거나 아니 엘니뇨 때문에 물고기 가격이 뛰는 걸 중앙은행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그거는 빼고 계산해 이런 거죠. 그건 일시적인 변수일 뿐이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는 고등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아 물가 되게 많이 오르네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물가 상승을 갖다가 심리로 느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을 30년을 겪으면서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됐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아베 신조가 그 많은 돈을 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한번 고착화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재정 지출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하고 그때 당시에 석유 파동이 겹쳤다는 것 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이 됐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을 보면서 요거 하나는 볼 수가 있죠. 재정 지출을 요즘 감세를 통해서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성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퀘스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70년대를 떠올리지만 딱 하나 다른 점은 지금은 국제유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석유 파동 때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죠. 네. 국제유가가 22년도에 130달러였던 게 지금 55달러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점에서는 그때하고 딱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핑계로 해서 금리 인하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저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네. 그 닉슨 대통령 때 물가 그렇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셌을 때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이게 네. 이제 가격이지 않습니까? 물가라는 건.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방법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수요를 확 줄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1979년도에 볼커라고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서번스 뒤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별명이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데 센 있어서는 거의 센 사람이죠. 79년도에 폴 볼커가 딱 들어서자마자 뭘 하게 되냐면은 금리를 크게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와. 이 사람 막 총 갖고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네.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져와가지고 연준 앞에서 시위하고 아유.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총을 차고 다녔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어떻게 되냐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20%면 대출금리 한 25, 30% 나와요. 와. 그러면 중소기업들 중에서 25%, 30% 나오면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40%가 파산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겠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인데 오,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네네. 그게 81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갖다 배경으로 찍거든요.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었던 그래서 저기 식료품 받으려고 푸드 스탬프 가지고 막 줄을 잔뜩 늘어섰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기 침체가 제대로 찾아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물가가 하늘까지 뛰었는데 밑에 수요가 사라졌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져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너무 물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 아닌가요? 네,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압한 다음에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다시 부양 기조로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폴 볼커 기조에서는요. 80년도 말부터 81년도부터는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낮춰주면서 실물 경기의 부양을 다시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70년대 10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S&P 500이 흉보였거든요. 그때는 진짜 무슨 박스피 같은 느낌을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금리 내리면서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폴 볼커는요. 결국에는 미국에 남아있는 이 고질병,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없애려면은
결국에는 수요를 어느 정도를 박살낼 필요가 있었다. 이런 데 공감을 하고 그 정책에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크리스토퍼 윌러 또 네. 미셸 보먼 연준 의사죠. 네네. 그리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지금 일단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인선 과정에서 네. 이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뭐 위험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미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임명했지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특히 언제가 최악이었냐면 2020년도 코로나 때였거든요. 트럼프가 빨리 연준 금리 내리라고. 근데 이미 연준 기준 금리가 제로였거든요. 여기서 뭘 어떻게 내리라는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얘기한 게 마이너스 금리 하라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 금리 하는데 왜 우리만 마이너스 금리 못 하냐고.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파월이 바보라고 얘기했고 연준은 맨날 쉿 이게 무슨 얘기 앉아만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 때부터 저기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앉아 있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되는 사람이 연준 이사로 앉아 있어요. 아, 그럼 같이 회의에 들어가면 되게 미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느낌이? 네. 되게 불쾌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경도 쓰이고 눈치도 보이고 네. 다른 사람들도 저보다는 이쪽에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림자 연준 의장은 심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얘기까지 있었고 네. 작년 3월 달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파월을 조기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했었어요. 그랬었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어요. 미국의 재무장관인데 그 사람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구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3월달, 4월달에 파월 해임하려고 하니까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또 그거 막았나요? 막아줘.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이제 트럼프가 너무 이제 답답했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연준 의장을 조기에 인선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기에 연준 의장을 취임시켜가지고 그때부터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파월이 조기 퇴임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작년 여름이에요, 8월. 네. 그래서 연준 의장 이번에 빨리 뽑히나?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뽑히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1년의 과정을 봤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할 것처럼 얘기하고 과하게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잠깐 생각해 네. 보시면은 작년에 연준의 독립성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언론에서부터 난리가 나요. 연준의 독립성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가 높아져요. 물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유일한 물가의 파수꾼인 중앙은행이 커버를 못하네? 이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요. 그 영향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중에 장기금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높아져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실물 경기를 부양해줘야 되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국채금리가 뛰잖아요. 장기금리가 뛰면 그러면 이게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잘못 걸려가지고 파월 의장을 그냥 해임시켜버렸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독립성 문제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럼 장기금리가 세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막았던 이유도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방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월러, 보먼, 그다음에 케빈 해싯, 그다음에 케빈 워시라는 분도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한 3, 4파전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3파전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케빈 해싯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있어요. 경제자문위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가면서 3명 중에 1명이다라고 얘기가 그래요? 돌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왜입니까? 했더니 하마평에 뭐라고 나오냐면 케빈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랑 너무 친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냐. 그 얘기는 독립성에 대한 훼손. 이게 우려가 오히려.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아니, 트럼프가 독립성을 왜 신경 쓰겠어? 그게 만약 물가를 자극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한번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성장하고 물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참 독특한 게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주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지금의 성장을 K자 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의 과실이 K자의 상단, 상류층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특정 산업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 부자들하고 특정 산업에만 물가 상승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별적인 성장에다가 전체에게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은 서민 경제에 되게 힘들겠죠. 올해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K자의 상단이잖아요. 상단이 부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하단보다. 네.
표는 누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전체를 봐야죠. 그렇죠, 표요. 네. 자, 그럼 잠깐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로 가볼게요. 바이든 행정부 때 24년도에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잖아요. 23년, 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탄탄한 미국 경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물러났을까요? 경제가 중요한데 물가 때문에. 아, 물가가 잡히질 않았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이 쫓겨난 이유는 물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는 물가를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금리를 마구 낮출 수 있을까요? 마구 낮출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 트럼프가 얼마나 센 사람인데 금리 낮춘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잖아. 참고로 작년에 관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월 달에 185개국이 관세 때렸어요. 네. 근데 난리 관세 때렸는데 났었죠, 난리 그때. 났었잖아요. 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90일 유예해요. 90일 유예한 다음에 또 한 달 유예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1년 휴전이에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타코라고 했어요. 네. 트럼프는 always 치킨즈 아웃이라고. 네. 그래서 요즘 맨날 타코 하거든요. 본인 되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그렇죠. 말을.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네. 관세에서도 그만큼 물러나잖아요. 관세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필요하면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서는 어떨까요? 금리 인하가 큰 부작용을 만들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방선거는 너무너무 큰 거니까요. 그렇죠. 이 중간 충분히 선거라는 그럴 건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같이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친트럼프 인사가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금리를 낮춰줄 거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덜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낮출 것 같잖아요. 돈을 네. 막 풀어줄 것 같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연준도 생각보다는 누가 되든지 간에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가지만 그게 네, 그렇죠.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완만하게. 예, 예. 네. 자, 2026년 첫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런 연준 이사는요, 올해 1%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가 정당하다고 말했고요. 이 반대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연준이 늘 강조해온 데이터 디펜던트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단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연준 내에 매파하고 비도비파가 있는데 이 마이런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올해 1월 달까지만 임기가 있어요. 임시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작년에 들어온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좀 연준에 투영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0.25% 인하할 때도 혼자서 0.5% 인하해야 된다고 하고 네. 3%까지만 금리 인하하면 된다고 하는데 혼자 2%까지 낮춰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아웃사이더 의견을 몰아가는 많이 내. 그렇죠. 그런 네. 의견들을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네. 막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했었고 다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전 말씀하셨던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시칼이라는 분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파 쪽에 속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3차례 인하했는데 요 3차례 인하에서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게 제가 봐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보다는 연준 위원들이 뭐가 고민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성장을 바라볼 때 지금 어떠냐면 지금 미국의 성장은 탄탄해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의 성장은 탄탄한데 문제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골마 들어가요. 뭐냐면 고용 지표가 빠르게 식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깔려 놔두면 빠르게 식을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은 다음에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식기 전에 뭔가 약간 예방이라도 좀 해줘야 될까요? 예방이 예방이 맞죠?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금리를 3번 인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카시카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 정도면 예방됐다. 어디까지 낮추란 얘기냐? 그 얘기인 거거든요. 성장률도 나쁘지 않은데. 미국 저기 3분기 성장률 보면 4%대예요. 연율로 4%도 엄청난 겁니다. 네. 그 큰 나라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더 낮추는 건 오바다. 물가는 어떠냐? 지금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그걸 넘어서 있어요. 2.5, 2.6에서 잘 내려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럼 물가를 보면 올려야 돼요, 금리를 되려. 네. 내지는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 물가 상승은 사실상 일시적인 거다. 근데 물가가 이제 2% 정도 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가요? 이게 2%가 네. 목표치예요. 2%가 적절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 2%보다 넘어서니까요. 높으면 네. 이 높은 상태가 지금 4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까짓 거 2.5면 어떻고 2.6이면 어떻고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에서 90점이 커트라인이다. 83점이 붙여줘 이렇게 그건 뭐 아니죠. 오케이도 아니고 네, 할 수 그건 없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2%로 다시 만들어야지라는 기대가 되게 센 거거든요. 근데 연준 위원들 딱 보니까 2.5면은 물가가 높잖아요. 이거 이렇게 2.5도 넘고 물가 높으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지금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그래. 이 관세라는 건 보시면 이런 거죠. 작년에 관세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관세를 끌어올리게 되면 관세 올라간 만큼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비싸지죠. 그렇죠. 물건이. 네. 근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전년 대비 올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되면 물가가 10% 올랐잖아요. 네. 근데 1년 후엔 관세를 또 올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11,000원인 상태에서 내년 가면 똑같이 11,000원이죠. 그럼 네. 물가 상승률은 제로예요. 그럼 올해만 영향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봐도 일시적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전년 대비 평가하는데 매년 관세가 10%씩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이거 일시적인데 큰 거 아니야. 내년에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지금은 물가가 높지만 관세 연율 효과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내려오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가를 왜 신경 써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금리 인하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제 매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거죠. 금리 내려줘서 성장이 더 탄탄해지면은 금리 인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게 지금 물가 상승이 나온 게 4년 6개월째 목표치로 못 돌아가고 있다. 이거 목표치로 돌리려면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험을 봤는데 90점이면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애가 30점이에요. 이게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5개월 동안 열심히 했더니 80점까지 올라왔어요. 한 달에 10점씩 올라온 거죠. 그때 애가 하는 얘기가 다음 달이면 90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한 달에 10씩 올렸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30에서 80 올리는 게 쉬울까요? 80에서 100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느 쪽이 더 앞에가 훨씬 어려울까요? 쉽죠. 앞에가 쉽죠. 네. 뒤에는 킬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준의 물가도 9%까지 올랐던 걸 3%까지 내렸거든요. 이거 6개월 만에 내렸어요. 근데 3%에서 지금 2% 내려오는데 지금 3년째 이걸 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몇 프로 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유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데서 물가 제대로 잡으려면 이 한 번 악물어야 되는데 조금 좋아지면 하면 금리 내리고 조금 좋아지면 하면 내리고 하면은 이거 잡히겠니? 네. 이거 괜히 길게 끌었다가 고착화되고 고질병 나올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준 내 매파들의 그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 사실 성장하고 물가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금융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도 되게 심하고요. 네. 성장은 강한데 이게 성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물가는 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어디에 가중치를 둬야 되나 네. 그런 혼란감이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이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로 내 통장에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 감기 걸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여파가 굉장히 큰데 연준의 행보가 이 한국 자산에는 어떤 경로로 전이가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먼저 체감으로만 말씀드리면 연준 FOMC라는 거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정도 해요. 네. 요즘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하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 계속 보세요, 새벽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잘 안 보거든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열심히 예,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저도 있습니다. 채널 통해서 네. 보는데 동시 통역까지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을 새벽까지 본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체감적으로 실제 투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성장의 중심이 수출하고 내수 중에 수출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럼 내수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출이라는 건 다른 나라의 성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의 수요, 소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려면 고용이 단단해야죠. 자기 일자리가 있어야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고 그래야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고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고용이 중요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많이 사줘야 되니까 미국 고용이 미국 고용이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우리나라 고용 지표 잘 안 봐요. 어.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미국의 물가 같은 게 미국의 소비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수출을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미국의 고용 지표, 미국의 물가 지표 당연히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고 그 금리가 소비에도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파이낸스, 그러니까 대출이 많은 나라잖아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될 수 있죠.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실물 경제 사이드에서 미국의 금리라는 게 직접적으로 소비에 타격을 주잖아요. 우리의 성장의 모델 자체가 수출 성장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차를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를 봐요.
금리를 더 많이 주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고요. 성장이 더 탄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일단 잠깐 생각해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올해 예상치가 2.0 정도 돼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1.8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8, 그다음 미국은 2.0이잖아요. 그럼 미국 성장률이 더 높을 것 같죠. 그럼 투자자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네. 우리보다 15배 큰 나라가 그 강한 성장을 가져가면은. 그죠? 두 번째는 금리를 볼게요. 지금 미국 금리가 3.75예요, 상단이. 우리나라는 2.5입니다. 그럼 금리를 더 높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자 보상이 더 큰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원화 팔고 달러 사서 미국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환율이 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 있죠. 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자본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자본이 많이 쏠려 있는 것에 아무래도 설비 투자 같은 걸 늘릴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돈의 윤활유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율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좀 고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미국의 금리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전 세계의 자본 이동 여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금융 투자라는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2026년 연준의 선택은 정치와 데이터의 신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균형에 따라 달라질 자산의 흐름과 시장의 온도에 올해는 속도보다는 방향에 맞춰서 잘 대응해 가셔야겠습니다. 정치가 금리를 흔들 때 시장은 왜 착각하는가?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박한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신 오건영 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